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를 공부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는 우선 매출액이 있고요.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손익이 나옵니다. 이 매출 총손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재료상태표를 배울 때 이 매출 원가에서 좀 자세히 보셔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부분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에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만 좀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회사가 어떠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선 원재료가 필요하죠. 이 원재료를 먼저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 원재료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90원이 될 수도 있고 8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입한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해서 그 평가 가치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재무제표 주석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석에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실 때 재무자산 평가 손실이 없으면 굳이 찾으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쭉 보시면서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고 만약에 있다면 얼마 정도의 평가 손실이 났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중요하느냐 하면요. 만약에 매출액이 1000원이라는 돈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 매출 원가가 500원입니다. 그럼 매출 총 손익은 5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면 이 매출 원가에서 하락한 만큼의 금액을 차감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100원의 손실이 생겼다 라고 한다면 매출 총 손익은 4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500원에서 수익과 손실을 차감하는 거하고 400원에서 수익과 손실을 차감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기 순이익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그 다음 매출 총 손익에서 영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판매 관리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일명 줄여서 그냥 판관비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 총 손익에서 판관비를 뺀 금액이 영업이익이 되는데요. 이 판관비의 구성 항목만 먼저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퇴직급여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나가는 돈이니까 비용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내가 사업을 하려면 부동산이나 동산을 임대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비,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공과금, 그 다음에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비가 있는데요. 재무상태표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잠깐 재무상태표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저희 무형자산의 영업권이라든지 산업재산권,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뭐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개발비, 자,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형자산들의 상각비인데요. 상각비는 시간이 흐르면 그 가격이 하락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것도 비용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접대비는 김영란법에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항목으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입니다. 이 대손상각비도 전에 배웠던 재무상태표를 잠깐 보시면 매출 채권을 설명드릴 때 대손 충당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돈 대신 채권으로 물건값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대손 충당금은 이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준비해 놓는 현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은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에 해당하고요. 이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대손 상각비로 잡힌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손익계산서 중에 이 판관비에 대손상각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대손상각비는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과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을 하려면 광고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상 개발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급여,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다 판관비에 속하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분식 회계가 가능한 항목들이 좀 있는데요. 연구비나 경상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적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비하고 경상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주석에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매출 총 손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에서 또 영업 외 손익을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영업 외 손익의 구성 항목 먼저 살펴보시면 이렇게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손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영업하면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란 뜻이고요. 그리고 이 손실도 영업하면서 발생한 손실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업 외 수익의 구성 항목을 보시면 배당 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투자자산을 처분한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수익,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을 처분한 이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있죠. 단기매매증권은 3개월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증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외환 차익, 지분법 평가이익이라고 있는데요. 이 지분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A라는 기업이 그 밑에 B라는 기업과 C라는 기업을 종속회사로 거느리고 있으면 이 B기업의 지분이나 이 C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갖고 있는 이 지분만큼의 수익을 A라는 기업이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지분법 평가이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평가이익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유는 조금 있다가 이 평가이익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기억하시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채를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그 다음에 법인세 환급받아서 생긴 이익, 이런 것들을 다 영업 외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 외 손실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아까 제가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떤 책에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영업 외 손실로 처리한다 라고 써있는 책을 봐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상기시키기 위해 써놨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 자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한 손실, 그 다음에 기부금, 이것도 어차피 나가는 돈이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이것도 나가는 돈.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수익은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다 수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실은 나한테서 나가는 돈은 다 손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수익을 플러스로, 그 다음에 나가는 손실을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나가는 돈,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들어오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무형 자산 손상 차손이라고 그래서요, 말 그대로 유형 무형 자산의 가치가 손상이 돼서 그 가치가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무 상태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무형 자산 손상 차손은 그 금액과 규모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외환 차손, 그 다음에 지분법 평가 손실, 사채 상환 손실, 법인세 추납, 이런 것들은 다 나한테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 손실로 잡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수익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당기순이익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당기순이익에서 기타 포괄 손익까지 한 번 더 빼주면 지배주주 손익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당기순이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배주주 손익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기순이익은 이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지배주주들이 얼마를 받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만약에 기업이 100원을 벌어서 지배주주한테 10원을 준다면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단기 순이익만 보셨다면 이제는 지배주주 손익까지 보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 이 기타 포괄 손익이 뭔지 잠깐 살펴보면요, 기타 포괄 손익에는 이 채무 상품과 지분 상품이 있습니다. 말이 또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채무 상품은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분 상품은 말 그대로 지분이 있는 상품이니까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채무 상품을 살펴보면은요, 일단 국공채이고요. 국공채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 다음에 회사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좀 자세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미수금도 채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분상품에는 단기매매 증권이 있고요, 매도 가능 증권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단기매매 증권은 3개월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증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 가능 증권은 현금화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증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기타 포괄 손익과 단기 손익의 차이점을 보시면은요, 단기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3개월 안에 손익 처리가 된 것만 단기 손익에 넣게 되어 있고요. 기타 포괄 손익은 뭐냐 하면 분기든 반기든 사업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손익 처리를 하지 않은 항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단기 손익은 사든 팔든 손익이 확정난 거고요, 기타 포괄 손익은 손익이 확정나지는 않았고 평가만 되어 있는 손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이 있는데요,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단기 손익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1년 이상이죠. 그래서 이 증권에 대한 평가만 할 수 있지 손익 처리가 된 건 아닙니다.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은 포괄 손익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 잘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용어 중에 지배주주는 알고 있는데 비지배주주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비지배주주는 종속회사의 지배주주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손익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트에 들어가서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주석, 재무제표, 재무제표 주석이 있는데요, 이 연결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주석을 보셔야 되고요, 종속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아예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주석만 보시면 되고, 우리는 연결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일단 매출액이 있죠.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 판관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판관비를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지분법이익, 금융수익, 금융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얘네들은 다 영업 외 손익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죠. 자,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주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배주주 손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비지배지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비지배주주 손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지배지주 손익도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요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요 항목이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7년에 41조 정도가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잡혔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43조, 그 다음에 2019년에 21조로 거의 한 반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하고 지배주주 순이익하고 보시면 별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럴 때는 당기순이익을 보시든 지배주주 순이익을 보시든 상관없고, 만약에 당기순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이 차이가 난다면 그땐 지배주주 순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포괄 손익계산서인데요. 일단 단기순이익은 21조가 나왔고요. 기타 포괄 손익을 보시면 3조 정도가 나왔죠. 저희 가로 쳐져 있는 것들은 다 마이너스를 뜻하는 거고요. 가로가 없는 것들은 플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에 기타 포괄 손익이 3조 정도 더 나왔죠. 그래서 이걸 더한 값이 여기 총 포괄 손익, 그래서 24조 7천억 정도 나왔고요. 이 중에서 근데 어차피 기타 포괄 손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 활동으로 생긴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기업의 성장성을 판단할 때에는 기타 포괄 손익은 제외시키고 단기 순이익으로만 계산하셔야 좀 더 객관적으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좀 이해 좀 가시나요? 이 재무제표는 사실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은 그다지 어려운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만 제대로 익혀 놓으시면 재무제표를 보시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